있습니다만 서방과 러시아 간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의 긴장이 고도화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같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근한 하나의 팩트를 꼽는다면 1990년에 중국의 GDP는 러시아 연방의 연방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중국의 GDP는 러시아 연방의 10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산업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3년에 1995년과 2023년을 비교한 그 도이체방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러시아 산업 생산의 24배이다.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국가전략 문서들에서 미국의 인식은 러시아에 들어가는 무모한 침략 전쟁 이런 것의 대부분은 결국 중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겪어온 한반도에서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의 전개 과정에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긴장의 고도화 과정, 고비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텍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싶은 우리가 지금 풀기에는 한반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가 없이 얘기할 때는 많이 굉장히 느려지고 너무 어눌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청중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읽어나가는 걸로 8회에서 중요 부분만 30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우선 52페이지 중간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8년에 짧았던 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찾아온 한반도의 교훈은 이렇게 깊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죠.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남북관계 실패와 그에 힘입어 등장한 윤석열 정부 3년에 더 고도화된 군사적인 긴장은 한미동맹의 워싱턴 선언과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대립하며 실존적 핵 위기의 한반도를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 12.3 계엄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의 실행과 그 실패, 잇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 거기다 윤석열 정권이 일부 군부를 움직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정황들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허약한 조건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성 여부와 어떻게 불가분한지를 충격적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에서 멀어졌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함께와 결합하여 한반도의 겨울을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겨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온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동아시아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동맹에 대한 양자 비결 압박을 강화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투지하는 바입니다. 이미 북한 관세와 함께 특히 중국에 집중된 관세 폭탄으로 그 위기는 현실화했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불세우기 압박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초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 2017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협으로 간주하되 중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려는 질서 재편에 나선 공세적인 수정주의 세력으로 러시아는 나토와 EU의 존재와 그 확장의 위협을 느끼는 수세적인 실존적 위협으로 각각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0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8개월째 접어든 시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 발간된 국방전략보고서 2022의 서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로이 오스틴은 중국을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이 언급하고 있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력, 내부력, 군사력과 기술력을 점점 더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포함하여 이 문서는 중국이 제기한 위협을 길게 강조했는데요.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의하며 무모한 침략을 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스틴은 이 국방전략보고서의 성격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여러 위협들에 대처하면서 국방부가 중국이 제기하는 중대한 전략적 도전에 초점을 맞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태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간의 긴장이 구조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의존하여 러시아가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가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손실과 나토 불가입이라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서라도 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세를 프라이머시로 견제한다는 1차적인 지정학적인 목표에 집중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동아태 지역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줄세우기와 양자택일 규명은 더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명확히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고 그럼으로써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최소한의 원칙들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그 첫 번째의 원칙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너뛰고 55페이지,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여러 문서에서 미국은 양자 동맹 관계, 동아시아에서 양자 동맹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한미 동맹을 포함한 기존 동맹 체제를 중시하는 전략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고 할 때 콜비가 과거에 개인 자격으로 주장했던 콜비는 그 엘브리지 콜비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헤그세스는 장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글쎄요. 콜비에게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콜비가 과거에 개인 자격으로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나 그에 따른 한국 핵무장 지지로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대부분 유지하는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더 높이는 것 외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동아시아적 역할의 광역화를 강하게 압박하겠죠. 한국을 중국 억제의 군사적 거점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시에 엘브리지 콜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듯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미군이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운영 기지로 한국을 더
본격 활용하려 할 수 있고 미사일 방어 체제 확대 구상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방역하는 곧 한국이 미군의 중국 억제를 위한 군사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말할 텐데요. 평택을 포함한 기존의 미군 기지들과 제주 핵기지 역시 노골적으로든 은밀하게든 미국의 대중국 최전방 군사기지로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1999년의 주변 사태법과 2015년의 안보 억제를 통해서 일본 전수방위 원칙을 해체해 갔듯이 한미 방위조약이 담고 있는 한국 전수방위 원칙도 송두리째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 동맹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입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간의 상호 방위 협정의 핵심은 제3조였죠. 명확하게 동맹의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조항은 두 나라의 서로에 대한 유사시 군사 원조의 의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각 조약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각자 권한하에 있는 영토에서 혹은 이후로 어느 일방의 조약국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한하에 두고 있다고 다른 조약국이 인정하는 영토에서 한 조약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다른 조약국도 그것을 자국의 통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각자의 헌법적 과정에 따라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호 방위조약 체결 과정에서 비준 권한을 가진 미 상원은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상원은 비준 조건으로 미국의 양해라는 제목의 메모를 이 조약문에 추가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도울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다음과 같은 양해를 조건으로 이 조약을 비준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조약의 제3조에 따라 각 조약국은 상대 조약국이 외부의 무장 공격을 당했을 때 외에는 상대를 원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조약의 어떤 부분도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관할하게 된 영토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한 것 이외의 경우에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이 이해하는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와 같이 한국의 영토적 관할권에 일본이 이의를 제기해온 영역에서 벌어질 한일 분쟁에 끼어들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미 상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이승만 정권의 침입부대타 같은 사태 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든 이 문안에 근거하면 한국이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 바깥의 영역에서 전개된 군사활동을 전개할 때 미국이 이를 원조할 의무가 없듯이 한국 또한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괌이나 하와이처럼 미국의 합법적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예컨대 동중국해, 타이완이나 또는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개입한 군사적 분쟁에 한국군이 도와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전 참전은 말할 것도 없이 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원 티어터 구상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전역으로 삼자 이런 구상이죠. 이 구상을 제시하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를 적극 선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앞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역사적 성격의 차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각각 처해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시하는 발상과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엘브리지 콜비가 취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군 병력이 더 이상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노무현 정부로부터 얻어낸 수준보다 더 확대하여 그 당시 그냥 장관급의 공동성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로부터 얻어낸 수준보다 더 확대하여 한국을 군사기지들을 한반도 바깥에서의 미군 군사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더 광범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외교와 정치 사회에 심대한 딜레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압박감에 우리 사회가 시달리게 되겠죠. 한국 정치가 주한미군 철수를 수용하는 길을 선택하면 한국은 곧 국내 정치 지형에서 더욱 압도적인 핵무장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론을 피하려면 주한미군 역할 강력화를 수용하여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로 한국을 제공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초래할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렁과 그 함정, 즉 중국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남북관계, 한중관계의 혼돈 심화 등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기지로 된 것을 막을 방도는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적 지형에서 두 공간이 협소할 뿐입니다. 그 길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 규모의 감축력을 떠나서 말이죠. 그것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데 더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설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군비 경쟁을 통제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데 더 치열하고 지혜로운 노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행동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죠. 그 답은 외교적인 분산은 술수를 개발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숙명의 고유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에 바탕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 원칙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하여 의연하고 당당해지는 것에 지속가능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동맹국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의 보루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미국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원교 근본이 아니라 원교 근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 경쟁과 그 폭력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군사기지로 된다면 그것은 이념화된 한미동맹주의자들이 고전적 생존 원칙이라며 내세우곤 하는 원교 군공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원교 군공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대적 약소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권 경쟁의 주도 국가들이 승자가 되고자 선택하는 논리이자 전략적 중간지대의 약소 국가들에게 강대국이 강변하는 양자택일의 논리입니다. 한반도 안보의 백년대계는 한쪽의 칼날이 되어 다른 쪽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 역할을 자청하거나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맹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주변 강대국에게 비수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이 이른다면 한국의 최후 선택은 자강에 바탕한 중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충실한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이 한국의 생존 비결이 될 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원시여섯 구상을 제안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지정학적 정체성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대륙과 자신을 대립시키는 경계인적 존재였습니다. 근대 이래 일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해양연합의 일원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 해양연합 안에서 자신의 위상이 종속적인 시기, 대등한 시기, 자신의 전쟁 도발로 인한 짧은 연합 붕괴의 시기, 그리고 다시 종속적인 동맹의 시기 등으로 역사적 변화를 겪었을 뿐이죠. 일본 그 해양연합의 힘을 들어서 대륙 국가들과 전쟁하고 점령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힘으로 다시 해양연합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여 패가망신하는 복제를 겪었습니다. 대륙과 해양 국가들 사이의 공정과 공영을 모색하고 진작시키는 지혜로운 비전의 공급자 역할에는 지극히 인색하였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일본이 정상이고 원교 근친,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을 하되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도 흘림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원교 근친입니다만 원교 근친을 지키려는 한국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지정학적 행위 패턴의 관성이 스스로의 역사에 초래한 결과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한국이 원조 근친하겠다고 고집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상원행정청문회에서 엘리치 콜비와 의원들의 대화로 미루고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들의 인식과 생각은 최소한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정말 그 길을 선택한다면 물론 한국 정치 사회에 충격이 크고 혼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스스로를 중립적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핵무장을 자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강과의 관계를 새롭게 경영하고 활용하면서 북한과 분리 통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일본의 정치권과 사회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러한 선택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에게보다 그들에게 더 감당하기 힘든 질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포를 현금 지급기로 삼는 가운데 한국의 영토를 대중국 패권 경쟁의 기지로 삼으려 한다면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놓일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매파들을 포함한 미국 정치 사회의 공포를 버팀목의 하나로 삼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 6절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의 원칙에 관한 것인데요. 그 앞부분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콜비 상원인민정부에서 상원의원들과 콜비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보면 한국은 방위비를 대폭적으로 사용해서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콜비가요. 그리고 상원 의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대만에게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방위비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시점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가 이 기존에 이미 많이 내고 있는 그 방위비 분담까지도 미국과 재협상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두었고 6절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9.19 군사합의를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로 남긴 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기후를 맞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장기적인 군비 경쟁 선도 전략을 염두에 두고 중거리 핵 폐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기축 관계의 긴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앞에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 텍스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황 못지않게 한국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죠. 한국 정부의 비전과 노력의 한계는 없었는지를 동시에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전환을 기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호응하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게 된 변화의 동력은 세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새로운 현실력학의 변화, 둘째는 한국 외교의 방향 변화, 그리고 셋째는 구조적인 교착 상태에 처한 국제 문제를 기존의 관성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성향이었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간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낳았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명문화한 합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접촉은 그해 5월 중순에는 중단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 정상회담 동력이 살아난 것은 5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평화조약의 체계를 북한에 약속하고 북한이 이에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까지 트럼프 외교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같은 협상파가 이끌었습니다만 회담 후에는 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과 전통적 매파인 국방장관 짐 매티스 등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조약 체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가역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상호주의적으로 함께 진전될 때만 북한이 핵무장의 갑옷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안의 강경파들은 북한은 예당코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근본비적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이 비핵화 산행 조치들을 취할 때 미국이 보상을 제공한다는 식의 과거의 정책으로 트럼프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강경파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장악한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정부는 트럼프 외교의 방향을 다시 되돌려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대담한 외교적인 노력은 더 이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합의 후 가진 비경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 완성 후의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종전선언만을 거론했습니다. 이미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의 관점에서는 비핵화 진전의 불가이라는 전제 조건은 조약 수준의 평화협정이지 그것도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약 수준의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을 뒤로 미루는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는 한계에 도달했고 한국에게는 더 이상 북미관계 진전의 동력도 될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 노선에 장단을 맞추면서 동아태 지역 동맹 체제 관리와 한반도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전략적 인대로 일관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일기에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관성을 넘어선 방식으로 현상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담한 협력을 시도할 수 있죠.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려면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의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북한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체제 구성의 핵심은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8년 5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약속했던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대담한 협상의 시작입니다. 폼페이오가 그 청문회에서 약속한 평화조약의 정신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불가역적인 보장을 다 같이 주고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을 위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관의 근본 위세력이 저항하겠죠. 한국의 진보적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한국 역시 문재인 정부가 빠졌던 비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선처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 정부의 묻지마식 돌쇠형 대북정책과 상호작용 함명, 깊어진 남북 간 북미 간 첩첩이 쌓인 상호 불신과 함께 더욱 확대된 북한 핵무장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한국 안팎에서 정치권 언론 확대에 걸쳐 핵무장론이 광범하게 확산해 왔습니다. 건너뛰고 핵무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추가 제공을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한국 안팎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확산해온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 정치권과 국제정치학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조명 학술지인 포린 어페어스도 올해 초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요지는 고전적인 틀을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서 남북 간 핵 능력 격차를 벌려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간의 위기가 발생하면 북한은 핵무기로 남한을 협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하나의 고전적인 논지를 끌어들입니다.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내포한 불확실성은 미국이 이에 대한 공약을 더 확고히 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맞물려 동맹을 마비시킬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 저자들도
한국 핵무장을 주장할 때 의뢰에 동원되는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비유를 꺼냅니다. 이 비유는 파리, 뉴욕의 비유를 모방한 것입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꺼냈다. 1961년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 미국 존 케네디 대통령에게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에피소드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도시의 위협을 미국 지도자들이 무릅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미국 의회와 여론도 결코 그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핵무장이 유일한 답이며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건너뛰고 세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미국이 정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서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한국의 핵무장을 조장하기보다는 북한과 단계적인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차관 콜비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한하는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도 그의 일기 행정부 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진지한 단계적 방식의 군축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들의 제한이나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동결 그런 걸 물론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한이나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사회는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한국도 유사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무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한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1차 평화협정으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더 깊은 상호적 조치들을 제2차 평화협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계의 전체상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갖되 그것을 복수의 평화협정으로 실현해 나가는 분도를 찾아야 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국제법적 장치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모색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딜레마라는 것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유일한 절대적 정답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열려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남북한을 막론하고 세계에서 핵무기 밀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를 물려줄 것이냐, 그래서 남북이 마침내는 동아시아 전체를 토토화시킬 만한 핵무장을 서로 한 채 서로를 철저한 절멸의 공포로 위협함으로써만이 안전하게 느끼는 그러한 한반도, 그래서 언제라도 생태계 전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대북한 핵 위협을 상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그 길이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학계와 언론과 시민사회가 그 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